자,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지금부터 신라 탈핵의 기림, 이사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8년 9월에는 이 백제는 분소왕이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개왕이죠. 개왕의 맏아들 분소왕이 이 왕위를 잃게 되고요. 신라는 298년 12월에 보면 이 기림, 이사금이 즉위를 하는데 아버지는 걸숙 이찬인데 이 할아버지는 조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분 이사금의 손자 기림이 왕위를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림 이사금 때의 기사를 보면요. 300년 정월에 외국과 예물을 보내는 사신을 교환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외와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데요. 좀 더 이해를 하고자 살펴보면 자, 기리왕 이전에 유려왕이 있는데 유려왕 때 297년 이서고국이 금성을 공격해서 왔지만 이기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이서고국한테 지죠. 298년 2월 수도에 짙은 안개가 껴서 5일 동안 지속되었다가 거쳤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유래왕은 297년에 이서고국이 금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298년 어떠한 이유로 경도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0년 왕이 바뀌죠. 신라 유래에서 기림으로. 그리고 외국과 국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래왕 때 이 외의 이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신라가 지고 이에 따른 이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그 왕실 외척 간의 그 결혼 동맹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0년 3월 기사가 나오는데요.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낙랑과 대방 양국이 항복하여 복속해왔다. 그래서 중요한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두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두주는 기존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1년에 우두산성이 나타나는데 이 낙랑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낙랑을 누가 백제가 공격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면 222년 백제 붕괴와 신라 붕괴에는 우두 기록이 나타났는데 이때의 우두는 이 신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22년에 이 우두주는 신라의 것인데 그 전에는 낭랑에 위치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해 이사금 때는 의 지역이 한반도 북부 낭랑이 소유였던 것을 신라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라는 한반도 북부까지 진입이 됐다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안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에 우두주 기사가 신라 봉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태백산. 자, 태백산은 한반도 중부 지역으로 보면 이 강원도 지역이죠. 삼척 아래 태백이라는 곳인데 아마도 이 지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기사는 신라 일성 때, 박시계의 일성 때에도 나타나고요. 탈핵의 기림 때도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이 낙랑과 대방 기사가 나오는데요. 자, 낙랑 기사는 신라분기에 쭉 나온다. 그래서 혁거세 때, 남해 때, 그 다음에 유리왕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혁거세 때 낙랑인이 병사를 끌고 오죠. 그리고 남해 때 낙랑 병사들이 금성을 여러 겹으로 에워쌌다. 자, 다시 얘기해서 이 낙랑이 한반도라고 했을 경우에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 그러니까 평양에서부터 군대를 끌고 와서 강원도를 지나 한반도 동남부인 경주 지역까지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왕 37년 때
고구려 무휴율 대무신이죠. 낭랑을 습격하여 멸망을 시켰다. 근데 이제 그 낭랑인 5,000명이 살 길을 찾아 신라에 와서 육부에 나누어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신라분기의 낭랑과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진영했었고, 또 낭랑이 이 신라 지역까지 내려와서 공격을 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두산성, 낭랑, 태백산에 관련된 기록인데요. 좀 더 살펴보면 이 낭랑에 관한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기사를 한번 참고로 했을 경우에 이 남당유고에 보면은 이 공손씨 시대 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17년, 228년 기록을 보면 217년에는 공손광이 나오는데요. 이 공손광은 대방왕이라고 하고, 공손광이 이 여동생이 보고가 있는데 보고를 왕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래서 남당 유고에 의하면 이 왕이 누구냐면은 구지왕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시대 때 204년에 이 낭랑군 남부의 칠현을 대방군으로 독립시킵니다. 그 다음에 228년에 대방왕 공손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광이 동생 공손공이 이 왕위를 차지하고 이 지역 이 구지하고 초고 부수 시절에 백제 지역에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공손공 다음에 공손연이 왕위를 계승하고요. 그래서 이 공손공의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쭉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만으로 봤을 때는 이 백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요. 이걸 싹 집어넣어 보니까 공손강, 공손공, 공손연 이 공손 세력이 이렇게 백제에게 잡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질 때 이와 같은 내용을 빼버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백제봉기 서문에 보면 자 구태백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동쪽에 이 공손도의 가문과 결혼해서 이 백제의 감을 이었다고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삼국사기는 의도적으로 뺐고요. 그 다음에 이 백제의 계보 중에서 삼루왕, 다루, 기루, 계루 이 삼루왕 다음에 구지왕인데 이 구지왕 때는 이 공손 세력과 같이 이 연합이 된 또는 이 공손 세력에 의해서 백제가 접수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싹 집어넣으면 이거 복원이 되죠. 그렇게 돼서 이 당시에도 이 대방왕이라는 것으로 백제 지역에 또는 신라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구절로 써 있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뿌리채 뽑혔다. 또는 이상한 뭐 해성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된 시기에 이와 같이 중국 경사나 이 남당유고 이러한 기록들을 대비해 보면 요때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삼국사기 이 백제봉기나 신라봉기에는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단어로 힘든 이 문장으로 교체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38년에 보면은 누런 용이 이 백제 그 왕궁의 문으로부터 날아갔다 그러죠. 왜? 문기둥에 벼락이 쳐서. 자, 그런데 고구려 봉기에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문구를 설명시켜주는 내용,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문기둥의 벼락의 의미는 위의, 태부, 사마, 소낭이 공선연을 토벌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3세기 초, 그러니까 217년 그 이전에도 이제 공손도가 있었죠. 공손도 시절부터 공손강, 공손공, 공손연까지 그 사이에 해당됐던 그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일부러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낭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무신앙 이후에 이 공손 세력들은 백제를 접수하고 백제와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때 다시 이 백제와 신라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네, 그리고 300년 3월 낭랑과 대왕은 다시 신라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의 신라는 이 외국으로부터 접수된 상황이죠. 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해하고 싶지 않고 상당히 어려운 역사적인 사실을 이 삼국사기에서는 뺐는데 다시 복원해 보니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진실이라는 것이 복원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자, 정리하면요. 삼국사기는 신라분기 유리왕 37년에 낭랑인들이 신라로 투하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이 낭랑의 출시가 신라의 육성 중의 하나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300년까지는 거의 이 낭랑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당유고에 의해서 이 기사를 복원해 보니 공손강, 공손공에 관련된 기사가 나오고요. 이때 대방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낭랑군 남부 칠현을 대방군으로 독립시키고 공손강 다음에는 공손공, 공손공 다음에는 공손연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8년에 위의 사마 선왕으로부터 공손연이 토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공백으로 되다가 300년에 신라 기림 이사금 시절에 낭랑과 대방을 신라가 다시 접수하게 되는 것으로 역사는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제붕괴와 신라붕괴는 이 기록이 안 나오다가 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 보니까 이 고구려 봉기에 의하면 이 미천왕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300년 10월에 누런 안개로 사방에 막혔다. 그 다음에 300년 11월 바람이 서북쪽에서 불어와서 엿새 동안이나 모래를 날리고 돌을 굴렸다.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으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당시에 서북쪽에는 어떠한 세력이 있었냐? 모용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용 세력이 진입하는데 이 모용 세력은 고구려 때 초반에 잠시 나오는데 이 선비 세력입니다. 이 선비 세력이 커져서 이렇게 이 모용이라는 이 집단이 크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용씨는 원래 이제 5호 16국 시대의 선비족이 한 부분인데요. 이 모용부를 이루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모용부는 5호 16국 시대 때 전현, 후현, 서현, 남현, 북현을 거쳐서 이 중원 일대를 거의 제패할 정도로 큰 위세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4세기 초 고구려 분기 12월에는 혜성이 동쪽에 나타난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혜성은 이 선비적인 모용씨가 크게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 것으로 이 기사를 해석하면 됩니다. 자, 기원 후 300년 4세기 초 혜성이 동쪽에 나타나죠. 고구려 분기에 의하면. 그리고 백제 분기에 의하면 302년 4월 혜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이 혜성은 모형부의 그 고구려 진입, 백제 진입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모형부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고구려도 반도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부여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현도군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8,000명을 포로로 잡아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자, 그 후 2년 후에 이 백제는 슬쩍 낭랑 서쪽현을 습격하여 뺏었죠. 그 다음에 백제는 이 10월에 이 낭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분서왕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서왕이 백제는 돌아가고 난 후 304년 10월 비리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 비리왕은 이 구숙의 계통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초고 구수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외와 가까운 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이 분서왕은 개왕, 그 다음에 고이왕 해서 북방과 관련된 연합으로 했던 그 백제의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304년 10월에는 백제는 비류왕이 다시 백제를 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조계와 비류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비류계는 초고, 구수, 그다음에 이제 사반, 그다음에 이제 비류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비류계는 이 일본서기에 나오는 왕들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서기에 나오지 않는 왕은 원조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림이삭은 307년에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라고 했는데요. 이 신라는 박시계, 그 다음에 석시계로 나누죠. 이 박시계 때는 설화벌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근데 이제 탈해계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신라였는데 그 중에 신라라는 이름이 기록은 없지만 사용되지 못하다가 공손 세력에 의해서 이 신라의 존의가 위태위태할 때 정식 국호를 쓰지 못했던 거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기림 이사금 때 신라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자, 기림왕은 310년 6월에 왕이 돌아가시고요. 기림왕 다음에 왕인 흐레, 그러니까 신라 석시의 마지막 왕인 흐레가 왕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흐레부터는 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